아빠 죽으면 그 돈 다 무슨 소용이야.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 위해 살았습니다. 손가락이 짓눌리고 손톱이 빠져가면서도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버텼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서야 이제 좀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어느새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낮에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고 돈이 필요하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빠, 나 돈 좀 보내줘. 엄마 카드 좀 써도 돼?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힘들겠지. 요즘 세상이 그렇지. 그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뭔가 해보려고. 오랜만에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제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나한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처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처음엔 딸이 불쌍했습니다. 힘든가 보다, 세상이 어려운가 보다, 조금만 쉬면 다시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씩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밀려도, 카드값이 쌓여도 이번 한 번만 하면서 대신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당연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돈을 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됐습니다. 아빠, 이거 좀 해줘. 엄마, 돈 좀 보내줘. 그 말 속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당연함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게. 그런데도 쉽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지금 힘드니까 조금만 더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좀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생 설거지하고 일하면서 망가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번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새벽에 식당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졌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험금은 언제 나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수십 년을 같이 산 내 자식인데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잘못 도와준 거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채워주기만 했던 것. 한 번도 제대로 거절해 본 적 없었던 것. 그게 이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거라는 걸.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창고에 있던 연장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걸 전부 팔았습니다. 아내 수술비로 쓸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직접 썼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월세, 그리고 날짜까지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대신 월세를 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방 앞으로 갔습니다. 잠시 문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달았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제가 직접 떼어냈습니다. 드릴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딸이 놀라서 나왔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벽에 세워두고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월세야. 순간 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우리 집에서 월세를 내?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세입자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잔인하다는 걸. 하지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집을 나갔고 아내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지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괜히 한 사람 분을 더 담았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빠 나 알바 시작했어.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보내는 사람 이름이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딸 자립자금 그 페이지에 처음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딸이 다시 일어설 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도 딸은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딸 방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딸이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계속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지금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의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건지.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에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